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작가 정미경의 단편소설 파견 근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 인센티브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 통해 뭘 얻을 수 있나? 그것 따라 인간은 움직이는 거죠.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정미경 지음 파견 근무. 목선을 따라 흰 레이스가 달린 분홍 블라우스 아래로 배꼽이 살짝살짝 보인다. 저만치 걸어오는 아이는 하교의 무대에서 첫 배역을 맡은 소녀 같다. 커다란 비눗방울 안에서 어떻게든 그걸 터뜨리지 않고 걸어야 하는 역할을 맡은, 누군가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게다. 막 꺼내 입었는지 초록색 스커트는 조글조글 구김이 갔다. 아무리 튀는 색의 옷을 입어도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리는 건 저 또래 아이들 뿐이지. 놀이터는 텅 비어 있다. 어느새 그늘이 좋은 계절이었다. 성급하게 망울을 터뜨린 등꽃 그늘 아래서 걸어오는 아이를 지켜보고 있자니 목이 마른 느낌이 들었다. 황태탕 잘하는 집이 있다며 앞장설 때도 홍은 어딜 들르겠다는 얘긴 없었다. 더위가 코앞에 닥친 계절에 황태탕이란 썩 당기는 메뉴는 아니다. 뜨거운 사발이 앞에 놓이자 오는 내내 난감한 기분이었던 까닭을 알 것 같았다. 땀을 쏟으며 절반이나 먹고 일어나 나왔을 때야 홍은 집에 있을지 모르겠네. 이쪽으로 잠시만. 애매한 말을 흘리며 상가 뒤편으로 난 지저분한 길을 건너 아파트 단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고층 아파트가 드리운 그늘 아래로 들어서서야 강을 돌아보며 말했다. 마침 이 근처가 현장이네요.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되고. 외가가 같은 단지라 지금은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있긴 합니다만, 나긋나긋한 말투였지만 앞뒤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난센스 퀴즈처럼 들렸다. 그제야 황태탕을 핑계로 여기까지 끌고 온 까닭을 짐작할 만했다. 예상치 못한 일이라 무어라 답을 못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꺼내더니 전화를 건 사람 같지 않게 예, 예, 짧게 대답만 하고는 끊었다. 겨우 1분이나 지났을까? 출입문 뒤에서 기다리거나 있었다는 듯 아이 하나가 나타난 것이다. 아이 뒤편으로 60 중반으로 보이는 여인 하나가 줄레줄레 따라오고 있었다. 이것 봐라. 어쩌다 보니 무람없이 대하는 사이가 되긴 했지만 6급 공무원과 현직 판사의 신분이란 별당아 씨와 머슴만큼이나 유가 달랐다. 이곳으로 발령받고 와서 알고 지낸 지 1년이다. 5살 위이지만 그의 깍듯함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아래 것들과는 밥을 같이 먹지 말아야 하는데 걸어오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던 홍이 코를 훌쩍이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지른다. 감기 기운이 있나 봐요. 따지듯 물어본 것도 아닌데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이 계절엔 알러지가 있어요. 그냥 콧물만 쏟아져요.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아주 죽겠습니다. 그러고 보란 듯 후루룩 콧물을 들이마신다. 더러운 새끼. 크고 작은 재판이 눈코 뜰 새 없이 이어졌다. 소액 재판이 있는 날은 처리해야 할 사건이 수십 건이다. 훑어봐야 하는 공소장이나 관련 자료의 분량이 엄청났다. 한 주 동안에만도 읽어야 하는 보고서가 수천 쪽이 조의되었다. 사건 당사자를 직접 만날 시간도 이유도 없었다. 가까이 오자 어느새 아이 앞으로 나선 할머니가
허리를 꺾어 인사를 하고는 아이에게도 인사를 시킨다. 판사님께 인사해야지. 아이는 할머니를 먼저 올려다본 후에 머루 같은 눈으로 강을 잠시 쳐다보았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목소리가 채 여물지 않았다. 더워졌어요. 홍의 말에 할머니는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엊그제까지도 무릎팍에 찬바람이 돌더니. 할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손수건을 아이의 코에 갖다 대고 흥 소리를 냈지만 아이는 가만히 있었다. 이상한 고집이 느껴졌다. 흥 하래도. 목소리의 상냥함과 동시에 섬뜩함이 풍겨났다. 그제야 아이는 조그맣게 흥 소리를 내며 코를 풀었다. 아이의 코 언저리를 야무지게 닦아내고는 그 수건으로 자신도 코를 풀었다. 그 얼굴에 겪지 말아야 할 일을 치러낸 자의 고통이 아로새겨져 있었다. 홍이 할머니에게 무어라 말을 붙이며 그네 쪽으로 슬그머니 걸어갔다. 난감했고 그보다는 화가 났다. 아이는 코를 살짝 찌푸리며 강을 올려다보았다. 밀가루 반죽을 떼어올린 것처럼 조그맣고 말캉해 보이는 코다. 여기 좀 앉을까? 코를 풀지 않고 버티던 것과는 달리 얌전히 벤치에 앉는다. 아이는 그냥 아이였다. 5살짜리 여자아이, 동그란 이마와 투명한 볼, 불어온 바람이 머리카락을 헝클어놔도 귀여움을 감출 수 없는 나이. 발 아래 모래의 패인 부분이 검게 보인다. 밤에 비가 꽤 왔었지. 그렇지 않아도 굴곡이 심한 국도를 운전하기엔 힘든 날씨였다. 강은 비 오는 국도 저편으로 휘달려가는 마음을 꾹 누른다. 아이는 다시 고개를 틀어 강을 올려다본다. 뭐가 됐든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런 줄 안다는 듯 홍은 이쪽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다. 사건 파일을 한 번 대충 훑어본 게 전부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엄마를 잃은 5살짜리라니. 그것도 아빠 손에 목을 맨 상태로 자기 집 욕실에서 발견된 35살 여성의 추정 사인은 처음엔 단순 자살이었다. 그렇게 정리될 일이었는데 유족 측에서 들고 일어났다. 사건을 구성하면서 아이는 증인이 되었다. 아이의 아빠는 말도 안 된다며 변호사 선임조차 않겠다 했다. 기억나는 건 고작 그 정도다. 첫 꽃망울을 터뜨린 등꽃 아래 앉아서 얘야, 아빠가 엄마 목을 졸랐니? 물어보아야 하는 건가? 유리알처럼 햇살을 되쏘고 있는 미끄럼틀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아이는 제풀에 조잘조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엄마랑 아빠랑 싸워요. 엄마가 소리를 질러요. 엄마가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써요. 아빠가 부엌에서 가위를 가져와요. 엄마는 달아나요. 그건 어제 일이에요. 아빠가 수건으로 엄마 목을 감아요. 단숨에 거기까지 말하고는 침을 꼴깍 삼킨다. 강을 한번 올려다본 아이는 작은 손으로 제 목덜미를 감싼다. 엄지 2개가 목을대에서 만나고 손가락의 끝이 뒷덜미에서 엇갈린다. 아이의 목은 놀랍도록 가늘다. 이렇게요. 힘을 얼마나 주었는지 손목이 바르르 떨린다. 눈자위가 빨개졌다. 주름 하나 없는 입술은 점막처럼 투명하고 붉다. 아이는 손을 내려 허벅지 위에 가지런히 모은다. 말과 움직임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과 아이는 나뉘어 있다. 엄마는 숨을 쉬지 않아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를 전하는 리포터처럼 눈물 한 방울 없이
또랑또랑 말하는 아이의 얼굴을 새삼스럽게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우주가 폭삭 쪼그라져 블랙홀이 되어버린 걸 아직 모르는 걸까? 아이의 콧등에 자잘한 땀방울이 맺혔다. 가슴 언저리는 평온하다. 바닥에 닿지 못하는 발 두 개가 시계추처럼 흔들린다. 아이의 시선은 제 손등 위에 얹힌다. 숨결이 가지런하다. 등꽃이 비칠 듯 아른거리는 뺨은 죽음을 모른다. 그러긴 해도 허벅지 위에 놓인 제 손과 수그린 머리 사이가 아주 멀다는 듯 어린 눈빛이 아득하다. 자살 혹은 타살 50%의 확률. 알고 보면 세상은 거대한 초록색 테이블이다. 강의 마음은 기어이 국도 저편으로 날아간다. 단순하고도 아름다운 세계, 다이사이, 크거나 작거나 초록색 테이블에 앉으면 횡격막 근처에서 리히터 지진계처럼 미세한 떨림이 시작된다. 그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라니. 언제부턴가 그것은 수시로 생각의 틈을 비집고 밀려들었다. 심해의 수압처럼 독하게. 아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강은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어젯밤 늦게라도 손을 털고 일어선 게 대견하게 여겨질 만큼. 저녁을 먹고 사무실에서 밀린 판결문을 쓰고 있다가 차를 몰아 제이시에 도착한 것이 10시 가까운 시각. 먼저 온 차들로 빼곡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비를 맞으며 달려가 휘황한 불을 밝힌 그곳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단전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기운이 몽글몽글 피어올랐다. 형광등 아래서 판결문을 적어 내려갈 때면 젖은 집단처럼 가라앉던 몸의 어느 구석에서 웅웅 소리를 내며 발전기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실내 공기는 뜨거우면서도 서늘했다. 확실히 그 안에는 이르게 에어컨을 가동해야 할 만큼 열기가 가득했고 그 열기는 혈관 속으로 바이러스처럼 흘러들었다. 피돌기가 빨라졌다. 그 순간에는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걷는 일이라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때까지 걷는다 해도 피곤치 않을 것 같았다. 그동안 바친 수업료가 얼마인가?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속 아담의 손가락처럼 바로 그 세계에 손가락이 마침내 닿을 것이라는 확신이 밀려왔다. 지나던 바카라 테이블에선 환호가 터져나왔고 기를 받는 심정으로 잠시 테이블을 지켜보다 다이사이판으로 걸음을 옮겼다. 다른 게임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 겨우 자리를 구해 앉았고 순식간에 100판 이상 진행이 되었다. 칩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신경줄은 끊어질 듯 가늘어졌다. 쪼잔하게 몇 판으로 나누느니 운을 시험해볼까? 배수로 베팅하면서부터 승기가 돌아왔다. 신내린 무당처럼 펼쳐질 주사위가 눈 뒤쪽 어디쯤에 환하게 보인다는 확신이 들었고 다시 2배로 판을 키웠다. 이젠 꺾어야 한다 싶었지만 그 생각은 먼 곳에 있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 순식간이었다. 그랬다. 매번. 바로 그 세계에 손가락의 끝이 닿으려는 순간, 다른 세계로 들어서려는 순간, 문이 막 열리려는 순간 그 지점에서 칩은 남김없이 사라졌다. 어쩌면 자신이 그곳에서 찾는 것은 손가락의 끝이 마침내 닿으려는 그 순간의 느낌이 아닐까? 지난밤과 함께 사라져버린 그 느낌에 잠시만 더 빠져있고 싶어진다. 눈을 감고 보드라운 담요에 뺨을 대고 있듯 아주 잠깐이라도 아이의 명랑한 목소리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다. 그런데 엄마 옷에는 미니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10개도 넘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에요. 그랬구나. 아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 동태를 살피고 있었는지 둘이 이쪽으로 걸어왔다. 할머니는 주저앉아 아이를 끌어안고 손바닥으로 손등을 자꾸만 문질렀다.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를 어쩌면 좋아. 내가 이 난리를 겪느라 20년은 폭삭 늙어버렸어. 아이고, 내 새끼. 그녀가 탄식하듯 부르는 내 새끼가 이 아이인지 자신의 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슬픔엔 어쩐지 연극적인 과장이 섞여 있는 것 같다. 인간의 슬픔은 아무리 혹독하다 해도 15일이 지나면 희석되기 시작한다지. 할머니는 갑자기 고개를 반짝 치켜들고 강을 쳐다보았다. 그놈만 만나지 않았으면 그놈 죽는 꼴 보기 전엔 내가 눈을 못 감아.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미끄럼틀과 정글짐 사이로 소리가 텅텅 퍼져나갔지만 탄식 소리는 오히려 낮았다. 그만 들어가 보세요. 홍이 눈짓을 하자 할머니는 몇 번이나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아이에게도 인사를 시켰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아이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기 전 몸을 돌려 뒤를 한번 돌아보았다. 전수가 좀 있긴 하지만 저희 고모 되십니다. 나긋한 목소리라니 화가 나 있는 거 뻔히 알 텐데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어. 사건 배정에도 손을 쓰지 않았을까? 꼬리가 8분 달렸으니 앞에선 예예하면서 너는 구르는 돌, 나는 박힌 돌 쉽겠지. 이러냐 저러냐 말없이 돌아서서 상가 쪽으로 걸어가는데 또 한마디 슬쩍 올려놓는다. 뻔하지 않습니까? 뻔하다니. 법정까지 온 사건에 대해선 법원 앞에서 순두부 끓이는 아줌마도 그런 소리는 하지 않는다. 심정적으로는 편을 들고 싶겠지만 검찰 수사관 경력이 10년 가까운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 사람이라는 게 간단치 않아서요. 그냥 그러고 말았다. 이렇게 따로 아이를 만난다 해서 달라질 건 없다. 절차에 대해선 강보다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전화의 증언 인정받기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소관 아니냐는 거지. 다시 화가 푹 솟았다. 아이가 문제죠. 저 얘기를 할 때마다 단단한 몽둥이로 머리통을 후려친 것 같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진실이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홍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먼 고모의 외손녀라면 이번에 처음 보았을 수도 있지. 눈치는 빠삭해서 오는 내내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법원 로비에서 올라가시라며 인사를 하더니 잊을 뻔했다는 듯 혼자 소리를 흘리며 옆으로 바싹 다가섰다. 이지 솔루션이라고 있어요. 코스닥인데 오늘 내일 좀 사놓으세요. 7배, 최소한 5배는 간다는데 뭐 담당이 아니시니 본인 명의로 해도 괜찮을 듯 싶지만 일단 가까운 사람 명의로 계좌부터 하나 개설해 놓으세요. 사람 이름 모르니까요. 무슨 소리냐는 듯 쳐다보자 홍의 목소리는 조금 더 낮아진다. 금융법 위반으로 이틀째 조사 중인 애가 하나 있어요. 제가 보기엔 따끈합니다. 생사가 걸린 자리인데 뻥이야 치겠어요. 무어라 대답을 하기도 전에 홍은 돌아섰다. 어쩌면 홍의 목소리는 내 앞에서만 저렇게 나긋나긋한 것일까? 그나저나 최소한 5배라니 그놈들은 다 그렇게 쉽게 버나? 주식 투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투자한 펀드가 2배가 됐다는 대학 동기도 있었지만 한창 주식 경기가 좋았던 그 시절엔 돈이 없었다. 연수원을 막 마쳤을 때다. 돈이 있었어도 한 귀로 흘려들었을 것이다.
연수원 성적은 10손가락 안에 들었다.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건 고등학교 때 알았다. 다른 친구들보다 유난스럽게 파고들지 않아도 전교 석차는 최상위권을 벗어나지 않았다. 연수원 성적이 좋지 않아 발령을 포기하고 여기저기 변두리 로펌에 이력서 돌리고 다니는 동기들과 자기는 지향하는 세계가 다르다고 생각했다. 7배의 승률이 가능한 부류의 삶은 어떤 것일까? 흘려들었다 했는데 그 배수는 머릿속에 또렷하게 자리 잡았다. 이지 솔루션이라 했던가? 오후 재판을 마치고 돌아와서야 산맥을 이루고 있는 서류 더미 위에서 그 사건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다. 밀려드는 자료는 매일 무협지 읽듯 진도를 나가야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 초임 시절엔 퇴근할 때 서류 싸들고 다니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 날마다 보따리를 들고 집에 들어서면 아내는 투정을 하곤 했다. 내가 결혼한 사람이 판사야? 보따리 장사야? 아내는 이제 그런 투정은 하지 않는다. 아예 타짜로 나서지 그래? 조롱하듯 싸늘한 목소리도 밤의 국도를 달려가는 강을 돌려 세우지 못한다. 퇴근길에 곧바로 그리로 달려가는 날이면 차 뒷자리의 자료들을 출근길에 고스란히 들고 올라오기 일쑤였다. 시간에 쫓기면 자신의 동물적인 감각을 믿으며 핵심 부분만 찍어서 볼 수밖에 없었다. 첫 발령은 남부지원이었다. 실무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강은 그 일이 본성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일 자체는 어렵지 않았으나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졌다. 중간에 연수원 근무가 있었고 그곳에서 강의를 하는 일이 그나마 적성에 맞았다. 연수원 임기가 끝나고 지방 근무를 돌아야 했을 때 본가가 있는 이곳을 지원했다. 중학교 교사인 아내는 서울에 남았다. 부모님은 들어와 살라 했지만 오피스텔을 하나 임대해 지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쯤 본가에 가서 저녁을 먹었다. 칠순이 된 어머니는 옛날과 달리 국도 찬도 짜게 만들었는데 아버지는 불평 없이 잘 드셨다. 회식 자리가 이어지다 집에서 먹는 날이면 밥 한 끼 먹는 게 벌 받는 것처럼 여겨졌다. 지루하지 싶었던 일상은 짐작과는 달랐다. 휴양지로 떠난 출장 같다고 할까? 결혼 후 처음으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은근히 설레었다. 주말이면 강이 서울로 갔다. 처음 와서는 테니스를 열심히 쳤다. 법원 안에 있는 코트는 공짜인데다 코치가 따로 있었다. 이곳엔 처음부터 향판으로 눌러앉은 사람들이 많았다. 붙박이로 근무하는 그들의 세계는 서울과 지방을 주기적으로 옮겨 다니는 이들과는 또 달랐다. 훨씬 안정적으로 보였다. 퇴임 후엔 지역 변호사로 개업해서 정관예우 받으며 한두 해에 평생 먹고 살 걸 벌 수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 싶었다. 알고 보니 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과 어울리면서부터는 골프장에 자주 나가게 되었다. 주말에 약속이 잡히면 이곳에서 지냈다. 제 돈을 내고 골프를 한 기억은 없었다. 햇살 아래 산소가 풍부한 공기를 마시며 지치도록 골프채를 휘두르고 나서 해안가 횟집에서 생선의 살점을 씹다 보면 스트레스가 싹 날아간다. 같이 골프를 치고 저녁을 먹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유머 감각이 없는 게 유감이긴 했지만 별것 아닌 강의 이야기에 크게 웃는 걸 보면 순박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심한 배려가 처음엔 고마웠고 점점 당연하게 여겨졌다. 사소한 송사에 연루되면 저녁자리가 만들어졌다. 그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일들은 크게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안에서 선처를 해주었다. 처음 제이시에 간 것도 그 사람들과 함께였다. 단골로 다니던 횟집에서 반주를 겸한 저녁을 먹던 중이었다.
구원장이 카지노 구경을 가자고 했다. 어디 대학병원에 있다가 귀향해서 종합병원을 차린 사람이었다. 썩 내키진 않았으나 동석한 사람 중 누구도 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때까지 강은 슬롯머신 한번 당겨본 일도 없었다. 구원장은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을 했다. 국도는 굴곡이 심했고 이미 어두웠으나 초행이 아닌 듯 익숙하게 핸들을 꺾었다. 제이 씨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 환하게 불을 밝힌 실내로 들어섰을 때 그곳이 다른 세계처럼 느껴진 건 불빛이나 인파 때문만은 아니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공간은 기형적인 에너지를 뿜고 있었다. 누군가 칩을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건축업을 하는 장이 슬롯머신 룰 몇 가지를 일러주다 갑갑한 듯 그랬다. 그냥 땡기면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 몇 개의 칩이 떨어져 나왔지만 별 재미가 없었다. 옆자리에서 꽤 큰 게 터져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잠시 그걸 구경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칩은 모두 사라졌지만 애초에 그건 돈 같지가 않아서 잃었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다. 액수를 정해놓고 해야 돼요. 그거 다 털고 나면 미련 없이 일어나는 거. 그게 여기서 돈 버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장이 또 칩을 바꿔왔다. 그것까지 잃고 나서는 실내를 돌아다니며 구경을 했다. 뜻밖의 젊은 애들이 많았다. 행색이 꾀지지한 사내들이 테이블 옆에 서서 돈을 건 사람보다 더 눈알이 노래져서 들여다보고 있었다. 슬롯머신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아줌마의 파마머리 뒤통수를 보자니 코미디의 한 장면 같았다. 블랙잭은 한참 들여다보아도 알듯말듯 했다. 구원장이 안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게 보였다. 테이블 위에 칩과 지폐가 같이 쌓여 있었다. 주사위 3개가 투명한 유리관 안에 들어있었다. 그 위에 다시 덮개를 덮었다가 열었다. 2, 4, 6. 둘러선 사람들 사이에서 약한 탄식이 흘렀다. 모자라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구원장이 칩을 쓸어왔고 다시 큰 쪽에 걸었다. 3, 5, 5. 아까보다 훨씬 큰 탄성이 터졌다. 5가 하나만 더 나왔으면 잭팟이 따로 없다고 옆에선 누군가가 속삭였다. 승률이 높은 것처럼 보였는데 한참 보고 있는 사이 앞에 쌓여있던 칩이 바닥이 났다. 소소한 예외가 있지만 룰은 아주 단순했다. 크거나 작거나 기준은 10일인 모양이었다. 50% 확률의 세계에 실력 같은 건 들어갈 틈이 없어 보였다. 걸어 나오며 구원장이 말했다. 제가 여태 병원 날리지 않은 건 게임에 이겨서가 아니라 칩이 바닥났을 때 자리 털고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긴 판이 더 많은 것 같다는데요. 맞아요. 막판에 내리배수로 걸지 않았으면 여태 하고 있을 겁니다. 잘 나가다 보면 자신의 육감을 과신하게 됩니다. 2배, 3배 걸게 되죠. 처음엔 그러지 않겠다 하고 자리에 앉지만 곧 까맣게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바카라를 많이들 하지만 우리처럼 머리 많이 쓰는 사람들에겐 이게 딱이죠. 다이사이. 클 때 작을소. 크냐 작으냐. 자주 오십니까? 자주 오진 않아요. 수술을 하다 보면 엉뚱한 신경이나 혈관을 자를 때도 있고 어이없는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혈관이 이렇게 2개 나란히 있어요. 구원장이 손가락 2개를 세워 보였다. 이쪽이 맞다고 생각하고 잘랐는데 틀린 거죠. 50%의 확률인데 말이에요. 얼른 봉합해버리면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50%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높은 확률이에요. 그런 실수를 한 자신을 견딜 수 없다고나 할까? 모르겠어요.
어이없는 실수로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면 혼자서 여기 올 때가 있어요. 사실 그날은 얼마를 잃었는지조차 몰랐다. 한 달쯤 지난 후였다. 왜 혼자 그곳까지 갔을까? 별다른 저녁 약속이 없는 날이었고 빈 오피스텔에 들어가 코를 박고 판결문 쓰기가 싫었는지도 모르겠다. 눈먼 돈 벌면 나도 거하게 저녁이나 한번 살까? 매번 먹어만 주어도 고맙습니다 하는 얼굴들이긴 하지만 인간이란 게 어디 제시에 거의 도착했을 땐 그런 농담 같은 생각도 얼핏 했던 것 같다. 다른 사람 차에 실려갈 땐 몰랐는데 국도는 굴곡이 심해 운전하기가 어려웠다. 그 사이 숲이 무성해졌다. 처음 갈 땐 못 본 계곡이 길을 따라 오래 이어지기도 했다. 완전히 어두워진 후에는 차의 속도를 뚝 떨어뜨려야 했다. 그 길이 아닌가 싶을 때 휘황한 빛의 성체가 나타났다. 안으로 들어가 20만 원을 칩으로 바꾸었다. 플라스틱 쪼가리를 받아드는 순간 기분이 좀 이상했다. 한 번에 하나씩만 걸면 20번을 할 수 있다. 적절한 횟수다. 운을 시험하는 것이든 확률을 측정해 보는 것이든 첫 판을 큰 쪽에 걸었다. 가벼운 흥분이 스쳤다. 투명한 플라스틱 통 안에 엎드린 주사위 점들은 2, 4, 5. 사각면 위의 점들이 크게 확대한 듯 또렷하게 보였다. 살갗 아래로 뜨거운 공기가 밀려들어와 팽팽히 퍼지는 것 같았다. 6판이 지났을 때 칩은 6개가 늘어나 있었다. 매삭이 있네. 뒤에서 누가 감탄을 했다.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이마가 뜨끈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매 순간이 아주 선명했고 세부가 선명하게 보였다. 칩이 모두 사라진 후에 시간을 보니 채 20분이 지나지 않았다. 몸의 어느 부분이 덜덜 떨렸지만 20만 원 때문은 아니었다. 여태 살아오면서 완전히 접은 적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금 지급기에 다녀왔고 30분 만에 한 번 더 다녀와야 했다. 어느새 칩을 배수로 걸고 있었다. 20분 사이에 잃은 돈을 복구하는데 5시간이 걸렸다. 일어서 슬롯머신 옆을 지나는데 손 모으고 기도하던 여자를 이해할 것 같았다. 칩을 현금으로 바꿔 바깥으로 나왔다. 새벽이 와 있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횡격막 아래가 뜨끈해졌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뜨거워 본 적이 없던 곳이었다. 사건 기록은 기억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처음 훑어볼 때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현장 검증도 피의자의 행적도 정황이나 증거마저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다. 행시 출신의 공무원인 35세 여성이 자신의 집 욕실에서 목욕수건으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최초 발견자는 남편, 가벼운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짧게 치료받은 경력이 있었다. 최초 소견은 자살 추정, 부검을 했지만 자살이 아님을 증명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었다. 상처나 구타 흔적도 없었다. 안면에 우열이 있고 눈꺼풀 아래 점상 출혈이 발견되었지만 그건 목이 졸릴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혈액에선 어떤 약물도 알코올 성분도 나오지 않았다. 목에 압박흔이 있으나 손가락 자국은 없었다. 남편은 전날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으며 아내가 아이를 재우러 같이 방에 들어가는 걸 본 게 마지막이라 했다. 여자 집안에서 타살을 주장하며 부검을 의뢰했다. 불화가 극심했고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었다는 것이 그쪽의 주장이었다. 보통의 사망사건이라면 주요한 증거가 될 것들이 이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남편이 그 시간
집에 있었다는 사실도, 화장실 외에도 집안 곳곳에서 발견된 무수한 지문들도 다투는 게 일상인 결혼 7년차 부부였다. 판사의 재량이 클 수밖에 없다. 양측에서 제출한 참고 자료가 따로 첨부되어 있었지만 지리했다. 그것들을 추적거리던 강은 저도 모르게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었다. 이지솔루션, 2차전지, 태양광 패널, 최신 유행의 녹색에너지 사업이었다. 현재 주가 3,860,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였다. 향후 성장성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렸다. 이미 자체 계열사가 있어 납품 라인이 안정적인 선발업체들에 비하면 전망이 불투명. 그러나 어느 시점에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선발업체의 주가가 20만 원 선을 넘나드는 현재로선 확실히 저평가주로 볼 수 있다. 상장한 지 1년, 매출은 전년 대비 5배 증가. 내친 김에 다른 2차 전지업체를 찾아보았다. 대기업 계열사이긴 했으나 주가는 1년 사이에 꼭 9배가 상승했다. 9배라니. 자신의 턱이 모니터 쪽으로 이끌리듯 앞으로 한참 빠져 있다는 것을, 그러느라 입까지 벌어져 있다는 걸, 침이 조금 흘러내린 걸 깨닫고는 화면을 닫았다. 그냥 궁금했을 뿐이다. 피의자로부터 나온 정보라는 걸 알면서 투자를 할 수는 없었다. 밀쳐냈던 파일을 다시 집어들었다. 추가로 알게 된 거라면 재판 결과에 보험금의 향방이 걸려있는 것이었다. 3년 전 가입한 종신보험이었다. 계약자는 사망자 본인이었고 월급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었다. 수령액은 5억이었다. 불입한 액수에 비해 거금이었다. 이렇게 빨리 지급받게 될 줄을 몰랐겠지. 2년이 지났으니 자살이라 해도 지급에 문제는 없었다. 다만 자살이라면 남편이 수령할 터이지만 아니라는 판결이 나면 보험금은 아이와 그 양육권자에게 지급될 것이다. 제 손으로 야무지게 목을 조르던 빨갛게 달아오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의 목을 조르는 아빠의 손을 재현하던 아이. 다시 읽어보니 아이의 진술은 순수 하나 틀리지 않았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에 대한 기억까지. 남편의 진술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게 없었다. 자영업, 인테리어비라지만 업장 주소를 보니 주택가 언저리에서 도배나 페인트 칠, 화장실 수리 정도를 하는 구멍가게 수준의 가게 같았다. 홍에 의하면 남자는 전문대를 나왔다는데 그것도 확실한지 모르겠다며 조카가 무엇에 씌었는지 제 엄마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결혼이라며 혀를 찼다. 행씨는 결혼한 후에 합격했는데 그 이후로 장모와는 더욱 틀어졌다고도 했다. 일을 마치고 직원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를 석 잔쯤 마셨고 9시경 귀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 취침, 새벽에 화장실에 갔을 때 문이 잠겨 있어 늘 하던 대로 젓가락을 가져와 열었다. 아이는 그 현장을 보지 못했다. 119에서 온 사람들이 달려오고 소란통에 일어난 아이는 사람들 틈으로 들것을 본 게 전부다. 현장 검증 결과 역시 맥이 빠진다. 실내 어디에도 격한 다툼의 흔적 같은 건 없다. 그렇겠지. 원래 그랬을 수도 있고 정돈해 놓았을 수도 있다. 누가 알겠는가. 눈알이 뻑뻑하다. 서랍에서 인공노획을 찾아 한 방울씩 넣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열어보았다. 목요일 어머니 생신엔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 잘 말씀드려줘. 모레가 엄마 생신이었다. 누나에게 잔소리 꽤나 듣게 생겼다. 그래도 생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직 우리 사이에 희망이 남은 걸까? 돈을 마련해와 잡힌 차를 찾아 돌아오는 내내 말 한마디 않다가 불을 끄고 누워서 그랬지.
죽어도 못 끊겠어? 내가 잠들면 내 손가락을 끊어버려. 안 그러면 내일 아침에 법원 홈페이지에 올릴 거야. 홈페이지에 올리진 않았지만 이제는 제발 그만하라는 말도 마지막이라는 말도 하지 않는다. 액정을 잠시 들여다보다 문자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내가 잠시 미쳤던 거지. 이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을게. 아직도 나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곳에 가는 건 내가 아니니까. 거기까지 썼다가 다시 한 글자씩 지워나간다. 25일 늦은 6시 교대역 갯마을에서 친구들아 보자. 초등학교 동창회 총무다. 모임에 나간 지 3년이 넘었는데 문자는 꾸준히도 온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옷도 안 입고 당신의 뜨거운 손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어 번 간 적이 있는 서울이 룸살롱에서 보내는 문자는 매주 시사성 있는 문구로 업그레이드 된다. 그곳에 다녀온 다음 날도 그렇게 생각했지. 술과 웃음과 독한 향수가 뒤섞여 흐르던 그곳에 있었던 건 자신이 아니라고. 다음은 매일 오는 스팸 문자. 연 6, 7% 제도권에서 찾기 힘든 금리로 한도 3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가능. 돈 3천과 판사짜리를 바꾸는 인간은 없을 거라고 믿는 것일까? 모두 삭제를 선택하고 잠시 들여다보다 취소 버튼을 누른다. 3천만 원이라 7배수의 세계는 어떤 것일까? 야, 시계가 자체 발광하기에 물어봤더니 1억짜리라네요. 홍은 침으로 무지개를 만들며 떠벌렸다. 갇혀 지낼 날이 창창한 애가 던진 거래라면 믿을만 할 것이다. 구치소 안에서 지내느니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울고 있을 테니 안락하고 우아한 일상을 살던 놈일수록 그 안에서는 단 하룻밤도 못 견뎌야 한다. 거기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가진 것을 전부 내던질 수도 있다는 격한 자세가 되는 것이다. 3천이라면 5배수에만 던져도 금융법 위반은 전담이 따로 있다. 굳이 남의 명의를 빌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아니지, 그래도 이런 일이란 게 명예를 빌릴 만한 사람들을 떠올려보다 고개를 저었다. 쌓아놓은 파일들은 좀채 줄어들지 않는다. 보던 자료를 펼쳐놓고 복도로 나가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뽑았다. 뻣뻣한 다리를 좀 움직여볼 요량이었다. 종이컵을 들고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가로등에 불이 들어왔고 어느새 창은 거울이 되어 있다. 유리창에 떠오른 얼굴이 비난하듯 이쪽을 쳐다보았다. 팔자주름이 뚜렷한 건 등 뒤에서 비추는 형광등 탓일 것이다. 커피를 홀짝이며 무심코 왼손을 주머니에 찔러넣자 자동차 키가 손에 닿았다. 체온에 데워진 금속을 만지작거리며 서 있는 어느 지점에서 창에 떠오른 자신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3천. 과욕은 버리고 5배수에 팔면 여기저기 걸려있는 급한 대출들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손바닥이 끈적이는 것 같았다. 창틀에 종이컵을 올려놓고 긴 복도의 반대편에 있는 화장실로 가서 손만 씻었다. 물은 미지근했고 세면대의 사기는 미세하게 균열이 가 있었다. 기분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다시 걸어 나오는데 화장실과 창 사이가 무척 멀다는 사실, 그 사실이 어쩐지 마음에 걸린다. 말이 쉽지 5배란 참. 그렇지만 그 전에 크거나 작거나 단 한 번만 맞아떨어지면 그때 이지 솔루션을? 물론 생각은 그렇게 순차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았다. 점성의 액체가 끓어오르는 솥처럼 생각들은 불쑥 솟구쳐 강을 소스라치게 만들었다. 커피를 단숨에 삼켜버리고 돌아서서 긴 복도를 빠르게 걸어 나오는 순간 어떤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다. 층계참에선 난간을 잡고 몸을 휙 날렸고 계단을 하나씩 건너짚었다.
차가 세워져 있는 곳까지 달리다시피 했다. 밤이 아닌 듯 자신을 둘러싼 주위가 환하게 빛났다. 가로등 없는 국도는 어두웠으나 이제 눈 감고도 다닐 만큼 국도리가 훤했다. 휘어진 모퉁이에서 핸들을 꺾을 때마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놀란 숲이 팔을 들어 올려 휘청 얼굴을 가렸다. 피곤해 보이십니다. 네가 지난밤에 어디 있었는지 안다는 듯 홍의 목소리는 유난히 은근하다. 5잔째 마시는 커피가 목구멍을 넘어가질 않아 약 삼키듯 용을 쓰는 중이었다. 사우나에 가서 한 30분 눈이라도 붙이고 올까 하던 참이었다. 홍은 책상 위 자판기 커피를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1층 로비의 커피 전문점 로고가 새겨진 종이박스에서 컵 하나를 꺼내 내려놓고는 제 것도 꺼내 들었다. 그건 뭡니까? 핫초코입니다. 전 그걸로 주세요. 홍이 핫초코를 건네주고 커피를 받아들었다. 달고 뜨거운 걸 마시니 기분이 한결 났다. 홍은 한동안 가십거리를 늘어놓았다. 조사부 내의 불륜 커플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정문경비도 알고 있는 이야기다. 새로 모시게 될 검사가 아무래도 여자가 될 것 같다는 얘기도 했지만 그게 싫다는 말을 할 만큼 어리숙한 인간은 아니다. 얘기 끝에 홍이 물었다. 참, 그거 어떡하셨어요? 이틀 연속 상한가던데. 그래요? 잊고 있었다는 듯 시큰둥했지만 알고 있었다. 이미 몇 번씩이나 검색을 해본 참이다. 홍이 안타깝다는 듯 탄식을 했다. 아, 참 쉽지 않은 기회인데 저야 그쪽은 잘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지난 후에야 무슨 말을 못하겠어. 알 수 없는 건 한치 앞이지. 홍이 의논하듯 운을 떼었다. 사실은 저도 들어가 볼까 망설이고 있어요. 솔직히 월급 모아서 어느 세월에 큰 거 한 장 만들겠습니까? 이런 인연 언제 올지 모르고 말입니다. 정기예금 해약하면 1,500은 당장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마누라가 그러려고 할지 그런 건 몰래 해야죠. 처음이 아니거든요. 깡통되면 이번엔 진짜 죽음이에요. 목숨 안 걸고 되는 일 있나요? 그 말 끝에 둘은 필요 이상 크게 웃었다. 빈 컵을 박스에 챙기며 홍이 한결 나긋하게 속삭인다. 오후에 심리 있죠? 저쪽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도 판결에 영향을 끼칠 만한 건 없고요. 홍의 말이 아니어도 아이의 증언 외엔 판결에 영향을 끼칠 만한 증거는 없었다. 법적으로는 만 16세가 되어야 법정 선서가 가능하다. 선서를 하지 않고 행한 증언에 대해서는 위증죄를 물을 수도 없다. 16이라니 요즘 10대를 너무 우습게 보는 기준이지. 그런데 겨우 5살. 관리를 보아도 유아의 증언은 연령보다는 지적 수준이나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정되곤 했다. 뭐 최근의 일로는 4살 때 겪은 사건을 6살에 증언한 것을 인정한 예가 있긴 하다. 성추행이었지. 아마 그보다 1살 많은 여아의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케이스도 있고 이런 경우라면 판사의 재량이 클 수밖에 없다. 양형의 기준이 애매한 건일수록 피곤하다. 가끔은 신내림 받은 무당이 되고 싶을 때도 있다. 생부의 성폭력 같은 경우엔 한쪽은 티 없이 맑은 눈을 깜빡이며 아빠가 그랬다 하고 그 아빠는 미쳐버리겠다 하고 그거나 이 건이나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어른들 거짓말보다 판단하긴 더 어렵죠. 주제넘게 밀어붙이는 홍이 얄미워서 꺼낸 소리지만 지어낸 말은 아니다.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지 않죠. 어떤 이유로든 기억이 왜곡되고 아이들은 그걸 100% 믿어버리니까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기억을 왜곡하기도 하고 영향력을 가진 주위 어른이
가짜 기억을 심어주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제 부모의 결혼식을 보았다고 우기기도 해요. 촉각과 후각까지 합쳐진 디테일을 세세히 떠올리면서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속도 위반도 아니고 결혼 후에 태어난 아이가 그러는 거죠. 홍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애는 어떻답니까? 뭐 일관되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별 문제는 없습니까? 해머로 머리를 가격당한 것보다 더한 충격인데 아이나 어른이나 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오래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채지 못한 듯 얼버무린다. 그게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어린 것이 어미 없이 자라야 하니. 남아있는 가족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은 아이에게서 그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닐까? 그게 사실이든 만들어진 기억이든 아이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든 생각이지만 말하지는 않는다. 판사가 하급 수사관과 나누기엔 부적절한 대화이다. 서쪽 창으로 벌써 햇살 한 자락이 밀려든다. 강의 기색을 슬쩍 살핀 홍이 살갑게 속삭인다. 저녁엔 남 사장이 크게 한턱 쏘겠답니다. 지난번 일로 너무 감사하다고요. 참, 오주영이는 어떻습니까? 입안에 혀처럼 굴지 않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아주 똑 떨어지는 애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오주영은 사무실에서 자잘한 업무를 맡아 하는 여직원이다. 커피 심부름까지 하지만 엄연한 공무원이다. 홍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파리 목숨은 아니었다. 이거 오래 할 일은 아니야. 스트레스는 장난이 아닌데 일 자체는 또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어. 찢고 자르고 꿰매고 찢고 자르고 꿰매고 내가 수술 기계야.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구원장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도내 교통사고 환자는 모두 그 병원으로 실려온다니 종일 꿰맨다는 말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수술보다는 장기 입원 환자 보험금으로 떼돈을 번다는 게 소문만은 아닌 듯 엄살과는 달리 병원보다는 골프장이나 룸살롱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을 목숨 살리시는 일이니 복 받으실 겁니다. 홍이 잔을 채워주며 연한 배 씹듯 사근거린다. 창밖 바다는 어둠에 묻혀 보이지 않고 허공에 매단 듯 군데군데 집어든 불빛이 환하다. 서울에서 고향을 생각할 때면 수아 끝없이 밀려드는 파도와 밤바다에서 환하게 흔들리던 집어든 불빛이 늘 먼저 떠올랐다. 발령받고 와서 지내면서 되레 무심해졌다. 차로 10분이면 중심가를 한 바퀴 돌고 있는 소도시의 속내는 오히려 이번에 와서야 속속들이 알게 되었다. 소년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세계였다. 17대였나? 집 앞으로 조금만 걸어나가면 지천으로 들을 수 있는 파도 소리를 녹음하고 싶어 녹음기를 샀었지. 1년 넘게 용돈을 모았는데 불을 끈 방 창가에 서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검푸른 밤바다 위에 홀령처럼 떠있는 집어든 불빛을 바라보고 있느라면 그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고 몸이 허공으로 떠오르기라도 할 듯 벅찬 기운이 몸을 가득 채웠지. 싸구려 누군기에서 흘러나오는 조잡한 파도 소리에도 차가운 물보라와 발바닥 아래로 썰물이실 때의 어지럼증까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는데 여기 돌아와 근무한 지 1년, 불어 바닷가에 나간 적도 파도 소리를 듣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이 사람들과 어울려 바닷가 횟집에서 술을 마실 때도 바다는 늘 같은 자리에서 파도 소리를 배음으로 들려주었겠지만 강의 귀는 그 주파수를 잡지 못했다. 이곳에서의 날들은 처음엔 휴가 같았으나 언제부턴가 이곳을 떠나면 과로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파도 소리는 과로 속에 남아 더 이상 자신을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그 예감은 아프지도 허전하지도 않았다. 상위에서 눈을 번이 뜨고 아가미를 벌떡거리며 칼질된 제 살점을 업고 있는 생선을 아무 연민 없이 내려다볼 수 있게 된 것처럼 저녁 모임의 멤버는 거의 일정했고 사정에 따라 한두 명이 들어왔다 나가곤 했다. 지역사회에서 내로라 하는 이들이 모였지만 좌중의 사람들은 늘 강의 이야기를 듣기 원했다. 사람들은 건설회사를 하는 최의 현장에서 오늘은 몇 층이나 올라갔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시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오가 임대료 받아 먹고 살기가 얼마나 고달픈지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구 원장의 칼끝에서 구사일생 목숨을 건진 중환자의 스토리도 강이 들려줄 수 있는 인간 세상의 파노라마 앞에선 빛을 잃었다. 강이 그런 얘기들을 떠버리기 좋아한 건 아니다. 왁자한 웃음 끝에 자리가 잠잠하면 누군가 강을 쳐다보며 물었다. 여태 내린 선고 중에 제일 센 게 어떤 거예요? 사형을 내린 적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일 나쁜 놈이다 싶은 놈은요? 알고 보면 불쌍한 인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황당한 건수도 많죠? 제일 웃기는 사건은 어떤 거예요? 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질문은 이 정도로 단순했다. 황당하고 웃기면서 기가 막힌 사례들을 들려주면 그들은 불행하고 극악하고 운 나쁜 인간들과 자신의 삶이 얼마나 멀리 있나 새삼 재어보며 안도했다. 처음엔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들 얘기를 주로 들려주었다. 그 다음엔 크게 화제가 됐던 사건들 얘기를 했다. 판례집에서 읽은 특이한 사례들을 약간 각색해서 들려주기도 한다. 이를테면 감당할 수 없는 카드 빚을 진 여자가 있었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몇 번이나 남편이 빚을 해결해 준 전력이 있는데 또 몇천 빚이 쌓인 거예요. 대학생인 아들을 어떻게 세뇌를 시켜 아버지를 차로 치웠는데 미수에 그쳤어요. 겁에 질린 아이가 죄다 불고 구치소로 들어가고 상황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자는 자살을 해버렸어요. 며칠 사이 10년을 폭삭 늙은 아비가 탄원 서류를 만들어 아는 사람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아 제출했더군요. 제 어미가 시킨 일이라고. 아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그 마음이 마누라 잘 만나야 돼. 최가 혀를 차며 회를 한 점 입에 넣고 꾹꾹 씹었다. 아무렴요. 언니야, 여기 와사비 생걸로 좀 갈아와라. 이분들이 아무거나 드시는 분들이 아니다. 히말라야의 만년설도 녹일 듯 나긋한 목소리와 술 따르는 타이밍이 기생이 따로 없다. 오징어 같은 놈. 여기저기 촉수를 대고 있는 다리가 10개는 될 것이다. 그 얘기도 한번 해보세요. 숨어 살다 일본에서 송환된 년놈들. 그 얘긴 뭐 더 잘 아시잖아요. 해보세요. 홍이 손을 휘휘 저었다. 아이고, 무슨 전문가의 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미천한 제가. 둘러앉은 사람들이 눈을 빛내며 재촉하듯 강을 쳐다보았다. 대학 강사가 아내와 제 어린 아들까지 죽이고 일본으로 달아난 사건이 있어요. 연구실에서 같이 지내던 조교와 눈먼 사랑에 빠진 거죠. 둘이 홋카이도 시골 구석에서 조그만 식당을 하며 지냈답니다. 우연히 교통사고를 내면서 신분이 드러나 전격 송환이 되었죠. 3년 만에. 귀를 쫑긋하고 얘기를 듣던 남 사장이 불쑥 끼어들었다. 그렇게 예뻐요? 예뻐요. 강은 잠시 생각하다 고쳐 말했다. 예쁘다기보다는 몸 전체가 사람을 빨아들이는 듯한 여자였죠. 그러니까 살면서 말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에 그런 여자를 결코 스치지도 말아야 할지 한 번쯤은 만나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거라면 갈등하겠더군요. 그래요? 참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두 그 햄릿적인 고민에 빠져든 듯 눈빛이 아련해졌다.
누군가 그 커플을 위해 건배를 제안했다. 죽어도 좋아.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싶다. 꽤나 눈물겨운 사연도 있어요. 얼마 전이죠. 노래방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현금 3만 원과 안주 5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들어온 애가 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주인에게 따지더라고요. 마침 화장실에 가려던 참에 손님이 돈을 줘서 무심코 호주머니에 넣었고 화장실 다녀와서 입금시키려던 참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5만 원어치예요. 그때까지 저녁을 못 먹어서 오징어하고 노가리 3마리 뜯어먹었는데 임대료를 밀려도 고소를 하지 않는 자신의 관대함이 지나치지 않나 근심하며 오가 혀를 찼다. 참 째째한 놈이요. 노래방 주인이 얼굴이 뻘개져서 외치더군요. 이런 개새끼를 봤나. 그게 그래봬도 한치여 한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은 마지막 숨을 놓으려던 접시 위 광어가 다시 누나를 또릿거릴 만큼 손바닥으로 상을 치며 웃었다. 이 인간들이 가장 후회하는 판결이 있느냐고 한 번도 묻지 않은 것은 참 다행이다. 후회인가? 후회라는 표현은 적절한 건가? 소액 법정에선 우편물을 배송지별로 분류하는 속도로 사건을 처리해야 했다. 판결문을 쌓아놓고 선고를 내리면 끝이다. 붕괴하는 이도 있고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짓는 이도 있지만 대체로 법정의 권위를 인정하고 수긍하는 편이었다. 그 판결을 인정하고 수긍할 수 없는 건 자신이었다. 지난주엔 길거리 노점 불법 영업으로 불려온 여자가 벌금을 한 푼도 낼 수 없다며 난동을 부렸다. 하도 시끄러워 재량껏 깎아주었는데도 어찌된 게 깎일 때마다 드센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애비란 놈은 어디 가서 엎어져 죽었는지 연락도 없고 연년생으로 애가 셋이에요. 복조가리 없는 새끼들 누운 자리에서 엎어놔 버릴 걸 내가 미친년이요. 새새끼처럼 입을 딱 벌리고 밥 내놔라 돈 내놔라 우짖는데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요. 저 감옥에 보내주세요. 그 사이 새끼들이나 굶어 돼져버리면 속이 다 시원하겠네. 악을 썼다. 법정 정리가 주의를 주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300만 원을 결국 70까지 깎아주었지만 판결을 내리면서도 그 70만 원 받아서 어디다 써 싶었다. 후진하다 가게 쇼윈도를 뭉개버린 트럭 운전사는 대출 잡힌 낡은 트럭 팔아도 물어줄 돈이 안 된다며 왜 거기다 그렇게 비싼 물건을 펼쳐놨냐고 피를 토했다. 죄 있음과 죄 없음, 그 틈에서 흘러나오는 판소리 12마당이 무색한 드라마가 있지만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 어떻게 살펴보셨습니까? 술자리가 끝나고 나와서 차를 타기 전 담배를 한 대씩 피우고 있을 때 홍이 다가와 물었다. 강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그저 담배를 태우고만 있었다. 그나마 여기 와서 시작한 버릇이다. 딱히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이건 참 괜찮은 소도구라는 생각이 든다. 법이란 게 참 그렇더라고요. 누구 하나 작심하고 봐주겠다 하면 도와주는 조항들이 쏙쏙 비 온 다음 날 열무싹 돋아나듯이 여기저기서 나오잖아요. 그게 참 경력이고 능력 아니겠습니까? 저야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요? 뭐 잘되면 보험금이라도 한 절반 뚝 잘라주신답니까? 입 좀 다물라고 한 소리였다. 인생, 인센티브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 통해 뭘 얻을 수 있나? 그것 따라 인간은 움직이는 거죠. 노인네 혼자 그거 다 어디 쓰겠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신 거이지만 사람 아니죠.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고비가 오지 않습니까? 판사님도 그러시고. 바닷바람 탓인가? 홍의 목소리가 사뭇 까칠하다. 어쩌다 저 인간하고 엮이게 됐지. 언제부턴가 계급장 떼고 만나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한 번 가까워진 사이는
멀어지지 않고 때가 묻는다. 이게 쉽지 않네요. 욱하던 심정이 담배 몇 모금 태우는 사이 누거진다. 송사란 게 그래요. 사소할수록 판단이 힘들죠. 사소한 일인가? 사람 하나 죽은 일이. 그렇긴 해도 역시 이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겐 사소한 게 사실이긴 하다. 누가 알겠는가? 강에겐 이미 모든 게 사소했다. 강의 마음은 가벼운 화상을 여러 번 입은 손바닥처럼 변해갔다. 질기고 무뎌졌다. 옳지 않은 판결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자책은 지속되지 않았다. 켜켜이 쌓이는 공소장 안에서 인생들은 납작해지고 핏물 빠진 육포가 되어 있었다. 그 살점이 얼마나 따스했는지, 아팠는지, 외로웠을지를 마지막으로 헤아려 본 게 언제였더라. 낮에 본 아이 아빠의 첫인상은 유약하면서도 신경질적인 데가 있었다. 공소장 내용을 부인했지만 뚜렷이 반박할 만한 근거도 없었다. 아이의 증언 부분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의 대답은 조금 에둘러 갔다. 딸은 우리보다는 할머니와 지낸 시간이 더 많습니다. 남자는 우리라고 말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신의 말을 수정했다. 많은 게 아니라 거의 할머니가 키웠습니다. 아이가 좀 자란 후에는 저희가 돌보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아이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딸과 같이 지낸 지가 겨우 3개월입니다. 물론 손녀딸을 사랑했겠지만 그보다는 당신 딸에 대한 집착이 컸습니다.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딸의 성취, 출세, 그런데 과도하게 집착하는 편이었습니다. 너는 집안일 하지 마라. 너 그런 거 하라고 내가 키우지 않았다. 애 키우는 게 얼마나 뼈골 빠지는 일인데 그러지 않아도 힘든 네가 하겠니? 네가 왜 청소를 하니? 네가 왜 마늘을 까고 있냐? 매사에 그런 식이었죠. 집사람의 우울증도 어느 부분은 아이 할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딸의 행복인지 불행인지. 차분한 목소리로 진술했지만 중간중간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양육자의 전부를 요구하는지. 하지만 그 유세라니요. 아내가 힘들어하는 줄 알면서도 제가 기어이 딸을 데려온 건 그래서였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그 아이가 똑 제 엄마처럼 자라날까 봐. 세상을 불행과 결핍의 시선으로만 읽게 될까 봐. 결국 주위 사람과 불화하고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자신과 옆 사람마저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엔 저렇게. 저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이의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차 묻자 남자가 울듯한 표정으로 강을 쳐다보았다. 할머니가 세뇌를 시켰겠죠. 저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처음엔 제 엄마가 그렇게 머릿속에 새겨놓고 자살해버린 건 아닐까도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꿈과 현실을 혼동하기도 하는 나이니까요.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나요?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라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추가로 제출한 자료 가운데 여자의 다이어리가 있었다. 빨간 스티커가 몇 군데 붙여져 있었다. 저 인간에게 평생 지고 갈 고통을 줄 수 있다면 나는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증오가 극대화된 감정적 표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자살의 암시라고도 볼 수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 남자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소리 한 번만 더 들으면 10,000번이에요. 10,000번. 10,000번이라 하는 그 목소리에 담긴 미움이 도롤했다. 결혼한 지 7년. 굳이 따지자면 하루에 한 번씩 했다 해도 3,000번이 되지 않는다. 다이어리의 문구나 10,000번이라는 말이나 저울에 달면
똑같은 눈금을 가리키겠지. 저울에 단다 한들 본인 외엔 누가 알겠나. 왜 나는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왜 만번이라고 말해야 하는지. 모래기슭이 멀지 않은데 파도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강은 귀를 기울여 본다. 초록 테이블 위에서 주사위가 구르는 소리, 칩을 쓸어올 때의 사각거리는 소리, 단순하고 확실한 잣대로 셀 수 있는 세계가 지어내는 소리, 어둠 저편에서 날아오는 소리가 귓바퀴를 돌아 몸 안에서 부드러운 물처럼 찰랑인다. 커다란 비눗방울을 굴리듯 걷던 소녀의 초록색 치맛자락이 살랑인다. 보랏빛 등꽃이 비칠 듯 아른거리던 뺨도 언젠가는 주름지겠지. 강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게 쓸었다. 몇 번이나. 죽거나 죽였거나 아이의 증언을 인정한다 해도 무리한 판결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을 판이다. 홍이 짜놓은 판이라면 초록빛 테이블이 아니겠는가. 한때는 법전처럼 명징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 페이지를 넘기면 세상을 정화하는 시의 세계가 펼쳐졌는데 인간이라는 기이한 생물을 가두기엔 법이라는 망의 구멍은 너무 성글고 단순했다. 가령 형법 246조의 그물은 어떠한가. 상습으로 도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누군가는 그 그물을 스스로 들추고 들어간다. 어떤 판결을 내리든 완전한 판결은 없다고 생각하면 좀 나아질까. 뒤늦게 나온 구원장이 옆으로 걸어왔다. 요새 롯데 자이언츠는 어때? 잘하고 있어? 우리도 구단 하나 가져야 되는데. 홍이 너스레를 떤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개들은 부침이 심해요. 우리는 원장님께서 창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저나 시간 나실 때 언제 한번 같이 가서 땡기죠. 그 실없는 말이 야비하고 집요한 압박처럼 느껴진다. 너무 예민해진 걸까? 주차장을 사이에 두고 있는 횟집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손님들이 우르르 나온다. 흥겨운 트로트 가락이 왁자하니 뒤섞여 밀려 나온다. 모든 것이 타버린 후처럼 검은 재로 내려앉았던 밤의 기운이 훅 밀려나간다. 저도 모르게 강은 꺾임이 유난한 그 유행가의 후렴구를 중얼중얼 따라 부르고 있었다. 아주 그냥 죽여줘요. 이마에 닿는 바닷바람이 서늘하다. 낮엔 반소매를 입어도 후덥지근하더니 무엇보다도 정 억울하면 항소하겠지. 강은 엄살이라도 떨듯 어깨를 움츠리며 부르르 떨어보았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